이 거지년아. 딸년이 물어다주는 콩고물이나 받아 처먹고 살면서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친정엄마 뺨을 2대나 후려치며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입니다. 가방 두고 왔다가 다시 찾아간 친정집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이었죠. 6년간 거지 집안 소리 들으며 참아온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빈손으로 엄마 손잡고 그 자리를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딱 1시간 뒤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거지년이라던 우리 엄마가 사실 어떤 분이었는지 시어머니가 그제야 알아버린 겁니다. 빌빌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그 얼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장 전날이라 시댁 부엌은 아침부터 배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절인 배추를 옮기고 또 옮겼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티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얘야, 그렇게 굼떠서 어디 이 김장 다 끝내겠니? 시어머니가 소금 봉지를 툭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배추 사이에 소금을 뿌렸어요. 손끝이 짓무르는 게 6년째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따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더 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저희 엄마 좀 뵙고 저녁 전에 돌아와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추를 뒤집던 손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또 친정 타령이야? 여기 일이 산더미인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절임까지는 다 끝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가라. 김치 담그기 전엔 꼭 돌아와야 한다.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인사를 하고 시댁을 빠져나왔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친정 빌라 앞 골목에 도착하니 3층 창문에 엄마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계단을 2칸씩 올라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아, 어서 들어와라. 국수 다 삶아놨다.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엄마, 나 진짜 잠깐만 있다 가야 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먹고 가. 엄마가 좁은 식탁에 국수 그릇을 놓으셨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좁은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엄마 얼굴을 힐끗 봤죠. 엄마는 국수는 안 드시고 제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왜 안 드셔? 저는 국수 한 가닥을 후루룩 넘기며 물었어요. 엄마는 아까 먹었지. 너나 많이 먹어라.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늘 조금 아팠어요. 6년 동안 시댁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신 엄마의 웃음이었죠.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저는 국수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찬통 챙겼다. 얼른 가봐라. 사부인 기다리시겠다. 엄마가 종이 가방을 제 손에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엄마. 저는 현관에서 엄마를 안아드리고 계단을 내려왔죠. 지하철에 오르고 2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릎 위에 반찬통 종이 가방은 있는데 손목에 걸려 있어야 할 핸드백이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김장 심부름 영수증까지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었죠. 승강장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지하철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죠. 빌라 앞 골목에 다시 도착했을 때
낡은 담벼락 옆에 처음 보는 짙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 앞을 스쳐 지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세단, 평소 시어머니가 몰고 다니는 그 차였습니다. 설마. 저는 종이 가방을 꽉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2층을 지나 3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 현관문이 손가락 한마디쯤 벌어져 있었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거지년아, 지 딸년을 왜 자꾸 여기로 불러들여?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짝 하는 마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점끼리 부딪히는 그 소리에 제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됐죠.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엄마가 등을 반쯤 굽힌 채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왼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어머님, 저는 짧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딱 맞춰서 오네.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을 올려 엄마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좁은 거실벽에 울렸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뭘 그만해. 인연이지 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엄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리 안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밀치려 했죠. 저는 두 발로 바닥을 딛고 버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엄마였어요. 엄마는 뺨을 2번이나 맞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밀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셨죠.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했는지 오히려 시어머니 얼굴이 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뭘 봐, 이 여편니가.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쳐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낮게 깔렸어요. 이거 안 나? 시어머니가 손목을 뿌리치려 했죠. 오늘은 저희 엄마 그만 때리세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가요. 저는 엄마를 이끌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얘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시어미를 두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 이 어린 게. 어른이 말하는데 감히.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죠. 저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반찬통이 든 종이 가방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지만 주우러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한층 내려가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 손이 제 손 안에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1층 입구로 나오자마자 저는 엄마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왼쪽 뺨이 손자국 모양 그대로 벌겋게 부풀어 있었죠. 입술 끝에 얇게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엄마 뺨에 손을 갖다 대며 물었어요. 괜찮다, 하윤아. 안 아파. 엄마가 제 손을 잡아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아프긴 뭐가 안 아파? 저는 엄마 손을 다시 꽉 잡았어요. 엄마 놀랐지? 엄마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죠. 엄마가 왜 놀라? 내가 놀랐지.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골목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를 그 자리에 잠깐 세워두고 뛰어가 얼음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얼음을 싸서 엄마 뺨에 갖다 대드렸죠. 차갑다. 엄마가 눈을 살짝 감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왜 소리도 안 지르고 가만히 계셨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쳐서 뭘 해? 엄마가 얼음 주머니를 스스로 잡으며 대답하셨죠. 아니, 엄마 그래도 뺨을 2대나 맞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엄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전 시어머니 앞에서 지어 보이던 그 고요한 눈빛과 똑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가 뭔가를 알고 계신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 주소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엄마가 얼음 주머니를 뺨에서 잠깐 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하윤아, 지금 시댁에는 언제까지 가야 되니? 엄마가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저녁 전에요. 김치 담그러. 저는 대답하다 말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 김장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죠. 그럼 잠깐 어디 앉자. 엄마가 제 손목을 이번에는 잡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걸음에 맞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금 전 그짝 하는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죠. 6년 동안 시댁에서 들어온 온갖 말들이 그 한 번의 소리에 다 실려서 제 가슴 안쪽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보다 앞서 걸으셨습니다. 그 등이 예전보다 조금 굽어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 굽은 등에서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김밥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구석자리로 엄마를 모시고 앉혔습니다. 이모님, 유자차 2잔만 주세요. 저는 카운터 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죠. 엄마는 얼음 주머니를 뺨에 댄 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 뺨의 손자국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마셔요. 저는 김밥집 이모가 가져다 준 유자차를 엄마 앞으로 밀어드렸죠. 응, 그래. 엄마가 잔을 2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어머님이 왜 오늘 엄마 집에 오신 거야? 저는 엄마 눈을 바라봤죠. 엄마가 잔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하윤아. 응, 엄마. 엄마가 요즘 몇 번 전화를 받았단다.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전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달이었지, 아마. 사부인이 갑자기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더라. 엄마가 잔을 다시 잡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님이? 엄마한테? 저는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쉿, 목소리 낮춰라. 엄마가 저를 다독이듯 손을 저으셨습니다. 엄마, 그런 얘길 왜 나한테 안 하셨어? 뭘 얘기해? 네가 마음 쓸까봐 그랬지.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얼마나 하셨는데 그 전화? 저는 유자차 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죠. 한 30분쯤 됐을까? 엄마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셨습니다. 30분? 30분을 뭐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좀 그만 부르라고. 시댁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친정으로 데려가느냐고. 엄마가 유자차를 한 모금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 몰래 그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저는 목소리가 떨렸죠. 모르라고 안 한 거지.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서러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유자차를 한 모금 넘겼어요. 엄마, 오늘 어머님이 그래서 온 거야?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죠. 글쎄다.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가 어디 있어. 엄마 뺨을 2대나 때리셨는데. 하윤아. 엄마가 제 손등을 살짝 두드리셨어요. 응. 오늘 있었던 일 강서방한테는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당부하셨죠. 저는 엄마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눈빛이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 지어 보이던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뭔가를 이미 정한 사람의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 생각 없다. 엄마. 하윤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응. 오늘 일은 엄마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너는 시댁에 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엄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이라니. 저는 목소리가 커졌죠. 목소리 낮추래도. 엄마가 다시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시댁 가서 웃으면서 김치를 담그라는 거야?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김치 담그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일을 네가 먼저 꺼내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해져 있었어요. 엄마, 왜? 저는 엄마 손을 마주 잡았죠. 엄마한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엄마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시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엄마, 택시 잡아다오. 엄마 집에 좀 데려다다오. 엄마가 얼음 주머니를 다시 뺨에 대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김밥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사님, 저기 골목 안쪽 낡은 빌라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택시 뒷문을 열고 엄마를 태워드렸어요. 차 안에서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저는 요금을 치르고 엄마를 부축해 계단을 올랐죠. 엄마, 나 지금 시댁 안 가고 엄마랑 있을래. 저는 3층 현관 앞에서 말했어요. 안 된다. 가야지. 엄마가 도어락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엄마. 하윤아, 엄마 오늘 혼자 있고 싶다. 엄마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뺨 진짜 괜찮은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여쭤봤습니다. 괜찮다. 얼음 계속되고 있으면 좀 있으면 가라앉을 거야. 엄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며 대답하셨어요. 엄마, 나 진짜 걱정돼.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라. 사부인 기다리시겠다. 엄마가 늘 하시던 그 말을 오늘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유난히 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죠. 한 계단 내려가려는데 문득 뒤가 궁금해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집 현관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그 틈으로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봤죠. 엄마는 신발을 벗고 곧장 부엌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서랍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고 계셨어요. 색이 바랜 갈색 서류철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서류철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서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계단참에서 잠깐 지켜보다가 조용히 내려왔어요. 빌라 1층 입구로 나오는데 아까 그 짙은 회색 승용차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까지 걸어 나와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 오르니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죠. 시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의 그 눈빛이 떠올라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 거지년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내뱉은 그 세 글자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지하철이 우리 아파트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반찬통 종이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죠. 아까 엄마 집 거실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나왔던 그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가지러 갈 수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을 나와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아파트 입구가 저 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죠.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익숙한 짙은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번호판이 보이는 각도로 걸어가 확인해 봤죠. 분명히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세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0분이었죠. 평소라면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원래 우리 집에 예고 없이 오시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이미 다른 이유로 쿵쿵 뛰고 있었으니까요. 10층쯤 올라갔을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가방에서 꺼내 확인하니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계단 난간에 손을 얹고 서 있었죠. 진동이 멈추자마자 다시 울렸어요. 저는 화면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14층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엄마가 부엌 서랍에서 꺼내 들고 계시던 그 낡은 갈색 서류철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게 뭘까 싶으면서도 지금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열쇠를 꺼내 손에 쥐고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열쇠를 돌리기도 전에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 사이 짧게 초인종이 2번 울렸죠. 그리고 이내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정확하게 5번 울렸습니다. 익숙한 그 5번의 소리에 저는 눈을 꾹 감았어요. 결혼하고 이사 오던 해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린 그 번호였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 번호였죠. 문이 안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잡이를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 얘. 너 언제 왔어? 시어머니가 현관 안쪽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죠. 뭐하고 서 있어?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몸을 옆으로 비켜서며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조금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 엄마 집 거실에서 손을 휘두르시던 그 얼굴이었죠. 나 물 한 잔만 좀 다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잔에 따랐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래도 물은 흘리지 않았죠. 여기요, 어머님. 저는 잔을 시어머니 앞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고 한 모금 넘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어머니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네, 어머님. 너 요즘 친정에 좀 자주 가는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2-3번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죠. 2-3번? 그게 자주 가는 게 아니면 뭐가 자주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썹을 살짝 올리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 신경도 좀 써야지. 사부인이 너 없이도 잘 지내시는데 뭘 그렇게 매번 달려가?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사부인이 너 없이도 잘 지내신다니 조금 전 그 뺨을 2대나 때리고 온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어머님,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응?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마주보다가 잔을 다시 드셨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긴 집에만 있다가 너 걱정돼서 여기 온 거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죠. 그 뻔뻔함에 저는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 여기서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어. 저는 엄마의 그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있어라. 엄마 목소리가 귓속에서 또렷하게 다시 들렸어요. 그러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래, 며느리가 시어미 마음을 좀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꽉 쥐었어요. 김장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시며 말씀하셨죠. 네, 어머님. 내일 아침 8시까지 시댁으로 와라. 오후에 아버님 회사 사람들 몇이 오시니까 저녁상도 함께 볼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얘야. 네. 시댁 어른한테 인사할 때 목소리 좀 낮추고 해라. 요즘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니? 시어머니가 잔을 마저 비우시며 훈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30분쯤 이어진 잔소리 동안 저는 3번쯤 네, 어머님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럼 나 이제 가마.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으시다 말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얘야. 네. 너 오늘 어디 다녀왔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죠. 오전에 시장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시장? 뭐 사러? 김장에 쓸 새우젓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 잘했다. 젓갈은 아무래도 새 것이 좋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숨을 몰아쉬고 저는 곧장 도어락 뒷면을 열었어요. 플라스틱 커버를 벗기고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 비밀번호는 엄마 생신 6자리로 정했어요. 누르는 동안 손끝이 2번이나 미끄러졌지만 저는 3번째에 성공했죠. 거실 소파로 돌아와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 배추 절임 시작. 오전 11시 40분, 시댁에서 출발. 오후 12시 20분, 엄마 집 도착. 오후 1시 10분, 엄마 집에서 출발. 그리고 오후 1시 50분, 저는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대로 계속 적었죠. 엄마 집 3층 현관앞. 문 손가락 한마디쯤 벌어져 있음.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 들림. 이 거지년아, 지 딸년을 왜 자꾸 여기로 불러들여. 그 문장을 다 적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죠. 왔어?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남편이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어머님 잠깐 다녀가셨어. 저는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왜? 남편이 리모컨을 집으며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걱정되셨다고.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시더라. 당신이 좀 맞춰드려.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죠. 맞춰드려?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 별일 있었어?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별일 있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꼬리를 흐렸어요. 뭔데?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죠. 저는 그 옆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저 옆 얼굴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몰랐어요. 저는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었죠. 별거 아니야. 김장 얘기. 저는 밥그릇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당신이 좀 잘해. 남편이 국을 한술 뜨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벽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금 전 그 짝 하는 소리를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텔레비전만 봤어요. 저는 밥을 몇 술 뜨다가 그대로 그릇을 물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손이 자꾸 젖은 그릇을 놓쳤죠.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얘야, 내일 오후에 엄마 오래된 지인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 시간 되면 너도 들러라.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오래된 지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설마 엄마가 그 낡은 빌라를 처분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엄마가 부엌 서랍에서 꺼내 들고 계시던 그 갈색 서류철이 다시 떠올랐어요. 뭔가 다른 결의 예감이 등줄기를 스쳤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반차 낼게. 오후에 갈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침실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뒤였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5층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남편에게는 친정에 반찬 좀 가지러 간다고만 짧게 말했죠. 남편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짧게 그래 한마디만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이번에는 버스로 엄마 집 근처까지 갔어요. 어제 그 회색 승용차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죠. 빌라 앞 골목에 도착하니 오전 11시 반이었습니다.
담벼락 옆에 어제 그 짙은 회색 승용차 대신 낯선 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차 옆을 지나며 번호판을 힐끗 봤죠. 서울 번호였고 낯선 차량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은색 SUV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윤 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오현석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오래 일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네셨어요. 명함에는 부동산 관리 회사 이름과 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를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되물었습니다. 네, 결혼하시고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실장이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명함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분을 몇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기억이 어렴풋했어요. 어머니가 저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말했죠. 네, 어서 올라가시죠. 오 실장이 앞장서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이미 현관문을 열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죠. 왔니? 어서 들어와라. 엄마가 저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어제 부풀어 있던 왼쪽 뺨이 아직도 살짝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뺨을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내렸죠. 오 실장님도 어서 들어오시고. 엄마가 오 실장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거실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 3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어제 엄마가 부엌 서랍에서 꺼내 들고 계시던 그 갈색 서류철이 그중 가장 왼쪽에 있었죠. 표지에는 각각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볼펜 자국으로 구로 어상가, 일산 비상가, 부천 시상가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세 개의 이름을 눈으로 훑고 엄마 얼굴을 바라봤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상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앉아라. 오 실장님도 앉으시고. 엄마가 방석 하나를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오 실장은 상 옆으로 자리를 잡으셨죠. 엄마, 이거 뭐냐고? 저는 다시 여쭤봤어요. 너의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엄마가 첫 번째 서류철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손만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뭘 남기셨어?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죠. 작은 건물 3채다.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엄마, 저는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 실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엄마가 오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네, 사모님. 오 실장이 첫 번째 서류철을 여셨죠. 정하윤님,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실장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 3채를 어머님 명의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오 실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셨어요. 3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상 위로 몸을 기울였죠. 네. 구로에 하나, 일산에 하나, 그리고 부천에 하나입니다. 오 실장이 3번째 서류철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동안 임대 관리는 저희 쪽에서 다 맡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응. 엄마, 이걸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 저는 목소리가 떨렸죠. 하윤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금 차가웠어요. 엄마, 내 시집 갈 때 이런 이야기가 사돈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됐겠니?
엄마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엄마, 재산 노리고 우리 아들한테 붙였다는 소리가 나왔을 거야. 분명히. 엄마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시댁에서 저희 친정 흉을 볼 때마다 나오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죠. 거지 집안, 홀어머니 밑에서 뭘 배웠겠어. 이만한 며느리 자리도 감사히 여겨야지. 엄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걱정할까봐 이걸 다. 저는 말끝을 흐렸어요. 너 걱정할까봐만은 아니었다.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죠. 그럼 뭐 때문에? 너 그 집에서 나올 때 손 안 잡히려고 그런 거야.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난 6년 동안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오 실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다시 오 실장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네, 사모님. 오 실장이 세 번째 서류철을 여셨습니다. 이 부천 시상가 말씀입니다. 오 실장이 서류 한 장을 상 위에 펼치셨어요. 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죠. 현재 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요? 강태호 대표님 회사입니다. 오 실장이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강태호,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아버님 회사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네. 엄마. 저는 엄마를 다시 돌아봤죠. 응, 하윤아. 아버님 회사가 지금 우리 건물을 쓰고 있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단다.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언제부터? 5년쯤 됐지. 엄마가 손가락으로 횟수를 세시며 말씀하셨죠. 5년? 엄마, 그럼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는 목이 콱 막혔어요. 그때는 그쪽에서 우리가 임대인이란 걸 몰랐다. 관리는 다 오 실장님이 하시니까. 엄마가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지금 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오 실장을 돌아봤어요. 작년에 본사를 옮기시면서 물류 규모를 2배로 늘리셨습니다. 지금은 부천 창고가 없으면 그 회사 물건이 하루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설명하셨죠. 2배로요? 네. 계약 만료가 2달 뒤이고 지금 갱신 협상 중입니다. 오 실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숫자와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저는 다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응? 그럼 어제 어머님이 엄마 뺨 때린 것도 이거 알고 그러신 거야? 저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글쎄다. 언제부터 아셨는지는 확실치 않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안지 얼마 안 되셨을 거야, 아마.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시고 덧붙이셨죠. 어떻게 아셨을까? 그건 오 실장님이 알아보고 계신다. 엄마가 오 실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임차인 측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 같습니다. 정확한 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답하셨죠. 저는 상위 서류철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상가 서류철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엄마. 저는 조용히 엄마를 불렀죠. 응. 이제 어떻게 하실 거야? 저는 엄마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오 실장을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오 실장님. 네, 사모님. 부천갱신 협상은 원래 하시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두세요. 엄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네.
오 실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마세요. 아직은. 엄마가 덧붙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 실장이 서류철을 정리하며 대답하셨죠. 엄마. 저는 엄마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응? 엄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저는 엄마 눈을 바라봤어요. 별 생각 없다. 엄마가 어제와 똑같은 대답을 하셨죠. 하지만 어제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눈빛이 이제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그 눈빛이 얼음처럼 고요했는데 오늘은 그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살짝 어리고 있었죠. 오 실장님, 오늘은 이만하시죠.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엄마가 오 실장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 실장이 서류철을 검은 가방에 담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오 실장을 현관까지 배웅했죠. 오 실장이 계단을 내려가시고 문을 닫자 엄마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엄마를 따라갔어요. 국수 좀 삶자. 너 점심 안 먹었지? 엄마가 냄비에 물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목이 콱 메었어요. 엄마, 지금 국수가 넘어가겠어? 저는 부엌 문틀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넘어가야지. 안 먹으면 힘 못 낸다.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응, 하윤아. 엄마. 저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죠. 6년 동안 시댁에서 들어온 거지 집안이라는 말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국수를 삶고 계셨어요. 멸치 육수 냄새가 좁은 부엌에 다시 퍼졌습니다. 어제 이 냄새를 맡으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오늘은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사무치는지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훌쩍였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당신 어디야?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급했습니다. 친정. 저는 짧게 대답했죠. 당신 친정 쪽에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 있어? 남편이 대뜸 물었어요. 뭐?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부천 창고 계약건으로 아침부터 잠도 못 주무셔. 아버지 회사가 지금 좀 급한 상황이야. 당신 친정 쪽에 아는 부동산 있으면 좀 알아봐줘.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죠. 저는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빌라 골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죠. 주말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 3번째 진동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얘야. 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시댁으로 좀 와라. 김치 가지러.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어제까지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으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저에게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주신 분은 뜻밖에도 남편이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오라 하셔서.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쪽으로 들어서니 소파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뵙는 50대 남자 한 분이 함께 앉아 계셨죠.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계셨습니다. 며느라기 왔구나. 이리 앉아라.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자리를 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자리가 김치 심부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자네 인사하지. 이쪽은 우리 회사 재무 맡아 하시는 분이야. 시아버지가 옆에 앉은 남자를 소개하셨죠. 안녕하십니까. 김치 가지러 오신 며느님이신데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재무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짧게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잔만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지난주 엄마 집 거실에서 손을 휘두르시던 그 기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자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오늘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2번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2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죠. 자네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상가 몇 채가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듣게 됐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 얼굴만 봤어요. 자네, 그게 사실인가? 시아버지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부천에 있는 상가 하나가 지금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창고라고 하더구먼. 시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런 것 같다니. 자네도 몰랐던 게야?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죠. 재무이사, 자니가 설명해 드리게. 시아버지가 짧게 지시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재무이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셨어요. 며느님, 저희가 지금 부천 창고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네. 저희 대표님 회사가 작년에 본사를 옮기면서 부천 창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상위에 펼치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힐끗 봤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오 실장에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임대인 어르신께 좋은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이사가 2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인 어르신이라니 저희 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이사가 잠시 말끝을 흐리셨죠. 엄마. 저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으셨어요.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저 잠깐 부엌에서 김치통 좀 챙겨오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김치는 안방 옆 냉장고에 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저리는 걸 느꼈죠. 6년 동안 저 부엌에서 저는 얼마나 많이 눈치를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부엌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치 냉장고 뚜껑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고 계셨죠. 얘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김치통을 쌌던 비닐을 벗기며 대답했어요. 지난주 일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죠. 네. 내가 그날 좀 흥분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어머님, 응? 그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저희 엄마께 하실 말씀 아닐까요? 저는 담담하게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렸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왼쪽 뺨에 아직도 자국이 남아 있어요. 저는 김치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어요. 얘야, 오늘 저는 김치 가지러 왔습니다. 어머님, 다른 이야기는 저희 엄마와 직접 하세요. 저는 김치통을 들고 부엌을 빠져나왔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부르려다 그만두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김치통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임대 관련 이야기는 저와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와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으셨죠. 자네, 그게 무슨... 저는 이 일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아버님. 부동산은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 엄마와 이야기하셔야죠. 저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자니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버님,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툭 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 씨, 저는 남편을 바라봤죠. 응? 지금 이 자리 나는 오늘 오면서 김치 가지러 오는 줄 알고 왔어.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재무이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하셨죠. 며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임대인 어르신 쪽 담당자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무이사가 정중하게 여쭤보셨어요. 저는 지갑을 열어 오 실장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재무이사에게 건넸어요. 이분이 저희 엄마 쪽 담당자세요. 정식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며느님. 재무이사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김치는 잘 받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김치통을 다시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배웅하러 나오지 못하시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죠. 시아버지만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자네. 시아버지가 신발장 앞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자네 어머님한테는 이번 일 잘 좀 말씀드려주게.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셨죠. 아버님, 저는 이 일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아버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남편이 뛰어나왔죠. 당신, 나랑 같이 가. 남편이 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수석에 앉는 순간 남편이 시동을 걸며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남편이 핸들을 손바닥으로 툭 치셨어요. 뭐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죠.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건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소리쳤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도연 씨, 저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죠. 왜? 그 말, 방금 당신 입에서 나온 그 말.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뭐? 그 말이 당신이 6년 동안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말해주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잠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죠. 당신 지금 운전 조심히 해. 나 내려서 지하철 탈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리겠다는 거야? 남편이 신호에 걸린 사이 저를 돌아봤어요. 응. 저는 김치통을 안고 조수석 문을 열었죠. 당신,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인도에 내려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저는 김치통을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길 건너 지하철역 입구가 저 앞에 보였죠. 저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해 벤치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죠. 엄마, 지금 시댁 다녀오는 길이야. 오 실장님한테 연락할 거야. 엄마에게서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다. 조심히 오너라. 저는 벤치에 앉아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잠시 바라봤어요. 플랫폼에 찬 바람이 훅 들이쳤죠. 6년 동안 시댁을 오갈 때마다 탔던 이 지하철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오전 내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정작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오 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모님 지시대로 오늘 오전에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사본은 사모님 댁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2번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엄마가 결심하신 대로 부천 창고에 대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내용의 서류가 정식으로 시아버지 회사에 전달된 겁니다. 퇴근 후 저는 곧장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엄마, 나야. 저는 도어락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왔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저를 맞으셨습니다. 왼쪽 뺨의 자국은 이제 거의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 실장님 문자 봤어. 정말 오늘 보내신 거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죠. 응. 오전 9시에 발송했다더라.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거실상 위에 놓인 서류 사본을 집어들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부천 시상가는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문장이 짧고 단단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엄마, 진짜 안 해줄 거야? 저는 그 서류를 든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그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지. 엄마가 상 앞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응. 이건 엄마가 원해서 하시는 거야? 아니면 저 때문에 하시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엄마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 짧게 웃으셨습니다. 하윤아, 그게 지금 중요한 거니? 엄마가 되물으셨어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 엄마가 서류를 다시 상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발송 사흘 뒤 목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오 실장 전화를 받았어요. 정하윤님, 잠깐 통화 괜찮으시겠습니까? 오 실장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죠.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복도로 나와 창가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차인 측 재무이사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보고하셨어요. 어떻게 나오시던가요? 임대인 어르신과 미팅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당분간 서면으로만 연락을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오 실장이 짧게 대답하셨죠.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시작됐죠. 첫 번째 전화가 저녁 6시에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10통이 넘게 이어졌죠. 저는 진동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전화 좀 받아라. 얘야, 지금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사부인이 사돈지간에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내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저는 문자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캡처해 두었죠. 캡처한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정리해서 저장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대학 동기인 변호사 지인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와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친구였어요. 하윤아, 오랜만이다. 변호사 지인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응, 얼굴 좀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부탁부터 하게 됐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됐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무슨 일인데? 변호사 지인이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물었어요. 저는 미리 정리해둔 파일을 태블릿으로 보여드렸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와 엄마에게 했던 발언들, 지난주 엄마 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그리고 어제부터 쏟아진 문자들까지 시간 순서대로 담아둔 자료였어요. 변호사 지인이 파일을 훑어보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변호사 지인이 태블릿을 저에게 돌려주며 커피를 마저 넘기셨어요. 하윤아. 응, 이건 좀 심각한데? 변호사 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떻게 심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먼저 저쪽에서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어. 그건 애초에 어머님 명의고 결혼 전부터 있었던 재산이니까. 응. 그리고 오히려 지난주 일이 훨씬 무거워. 사부인 폭행건 말이야. 변호사 지인이 태블릿 화면을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그래.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폭행하고 폭언까지 하셨잖아. 이건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야. 변호사 지인이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죠. 엄마는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정식으로 사건 맡아드릴게. 부담 없이 말씀드려도 돼. 변호사 지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 알겠어. 엄마랑 상의해 볼게.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날 밤 저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 않았죠. 당신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회식.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남편이 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죠. 응. 부천 창고 계약,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저는 컵에 물을 따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저는 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돌아봤죠. 응. 그거 나한테 부탁할 일 아니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도연 씨. 저는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반쯤 굽히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부천 계약만 어떻게든 유지되게 좀 도와줘.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내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게. 남편이 애원하듯 저를 올려다봤죠.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저 얼굴을 봐왔는데 오늘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도연 씨, 저는 컵을 다시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죠. 응, 말해. 당신이 지금 무릎 굽히고 애원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럼 누구야? 우리 엄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자세를 반쯤 무너뜨린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죠. 당신, 도연 씨, 당신이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애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죠. 그때는 내가 좀 흥분해서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도연 씨, 응, 안방 가서 자. 저는 조용히 말했죠. 남편이 잠시 저를 올려다보다가 그대로 몸을 일으켜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아윤님, 지금 사모님 댁 앞에 강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오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버님이요?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강 대표님이 1층 입구에서 20분 넘게 서성이시다가 방금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식으로 사과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 자리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사부인이 직접 사모님 댁에 오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름하자고 하셨습니다. 오 실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확인서요? 네. 엄마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네, 사모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직접 그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죠. 엄마, 응 왔니? 엄마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님 정말 오늘 여기 오시는 거야? 저는 거실상 앞에 앉으며 여쭤봤어요. 응, 오시기로 했다더라. 저녁 8시쯤 엄마가 국그릇을 상 위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죠. 엄마, 왜? 엄마 진짜 괜찮겠어? 저는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다. 엄마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 엄마가 저를 마주보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녁 7시 반쯤 오 실장과 변호사 지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좁은 거실상에는 A4 용지 2장 분량의 확인서가 이미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지인이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윤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변호사 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8시 5분 전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한 채 좁은 복도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꿈치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끈을 푸는 시아버지 손끝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지난주 엄마 집 거실에서 손을 휘두르시던 그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서 들어오시죠. 엄마가 거실 안쪽에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신을 다 벗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문지방을 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셨죠. 좁은 거실상 앞에 이미 엄마와 저, 오 실장, 그리고 변호사 지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상앞 방석에 앉히시고 그 옆에 나란히 앉으셨어요. 사부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숙이셨죠. 엄마가 잠깐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다가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인사말 없이 바로 진행하시죠.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힐끗 보시며 짧게 대답하셨죠. 변호사 지인이 상위에 A4 용지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제가 이 자리 진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지인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서류를 힐끗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서명하실 문서는 사실관계 확인서입니다. 변호사 지인이 서류의 첫 장에 손을 얹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죠. 먼저 지난 목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변호사 지인이 담담하게 이어가셨어요. 사전 연락 없이 사부인 자택을 방문하신 사실, 현관문을 임의로 여신 사실, 사부인께 언어폭력을 사용하신 사실, 그리고 사부인의 뺨을 2차례 가격하신 사실입니다. 변호사 지인이 한 문장씩 또박또박 짚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위를 훑어내려가며 손끝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 장에는 향후 서약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 지인이 2번째 장을 상 앞으로 밀어주셨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사부인과 며느님께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변호사 지인이 담담하게 설명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사부인. 시아버지가 결국 엄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네, 사돈어른.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이 서명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사돈어른. 엄마가 시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 조건도 사돈어른께서 먼저 사과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 정한 겁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시아버지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서명이 부담스러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엄마가 담담하게 덧붙이셨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시어머니를 돌아봤죠.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부인. 시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셨어요. 네. 제가 그날 좀 흥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흥분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부인. 엄마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눈꺼풀이 잠깐 흔들렸죠. 제가 사부인, 그날 저는 사부인이 뺨을 몇 번 때리시든 소리를 지르시든 어떤 반응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끝으로 무릎 위 옷자락을 꾹 쥐셨어요. 다만 한 가지.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죠.
우리 딸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장면을 봤다는 것. 엄마가 저를 잠깐 바라보시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하나만은 사부인이 스스로 감당하셔야 할 몫입니다. 엄마가 조용히 마무리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6년 동안 참아온 것이 안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 눈물을 보시고 잠깐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죠. 시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셨어요.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네. 변호사 지인이 조용히 만년필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년필을 손에 쥐시고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하단에 이름을 쓰기 시작하셨죠. 글자가 조금 흔들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정성껏 쓰셨습니다. 두 번째 장에도 서명을 하시고 나서 만년필을 다시 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사돈 어른께서도 배우자 동일안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지인이 정중하게 안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년필을 받아들고 서류 하단 배우자 동일안에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그 이름 아래 도장을 대신할 지장을 찍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변호사 지인이 그 자리에서 사본을 세 부 만드셨습니다. 한 부는 엄마에게, 한 부는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원본은 변호사 지인이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기로 정리하셨죠. 저에게도 사본 한 부가 따로 전달됐어요. 서명이 끝나자 오 실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서류 가방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하나를 상 위에 꺼내 놓으셨죠. 사돈어른, 이건 부천 창고에 관한 저희 사모님의 결정 사항입니다. 오 실장이 담담하게 시아버지에게 서류를 밀어드렸어요. 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드셨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는 갱신이 어렵습니다. 오 실장이 조용히 설명을 시작하셨죠. 네. 다만 저희 사모님께서 3년 단기 임대 조건으로 갱신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실장이 서류의 조항을 손끝으로 짚어드리셨어요. 시아버지가 그 조항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죠.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게 옆자리에서도 보였습니다. 사부인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결국 고개를 여러 번 숙이셨어요. 3년 안에 회사 물류 이전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 위 손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두 분이 좁은 거실을 나서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얘야.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다 결국 입술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거실에 조용히 울렸죠. 변호사 지인과 오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 지인이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 실장님도 감사했어요. 엄마가 두 분을 현관까지 배웅하셨죠. 두 분이 계단을 내려가시는 소리가 잦아들자 엄마가 문을 조용히 닫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엄마와 저 둘뿐이었어요. 엄마가 상 위에 남은 찻잔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죠. 엄마. 저는 상 앞에 그대로 앉아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응?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됐다, 하윤아.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끌어안고 잠깐 고개를 숙였죠. 엄마, 응, 엄마 진짜 대단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대단하긴. 이제 겨우 정리한 것뿐이야. 엄마가 찻잔을 부엌 개수대로 옮기시며 짧게 대답하셨죠. 엄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 엄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저는 그 자리에서 짧게 대답했어요. 밤 10시쯤 저는 엄마 집 작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방이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낡은 책상과 옷장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이불 위에 앉아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쯤 목이 말라 저는 이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거실 쪽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났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거실 쪽을 봤어요. 엄마가 부엌 옆 작은 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향 3개를 피워놓고 두 손을 모으고 계셨죠. 엄마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엄마가 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무제 지내던 날도 엄마는 저 앞에서만은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죠. 저는 부엌 물컵을 그대로 두고 다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저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집에서 아침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죠. 남편에게 보낼 문자 몇 줄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오빠,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 이 결정에 대한 최종 통보는 한 달 뒤에 다시 할게. 저는 그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죠. 지하철이 한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회사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지인이 미리 준비해 준 서류가 상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협의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합의서, 그리고 시댁 측 접근 금지 관련 각서 사본이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축하듯 함께 들어오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드렸죠. 어서 앉으세요,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잘 지냈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네, 지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남편이 시아버지 옆에 앉으며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서류 쪽으로 눈을 내렸어요. 자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네, 아버님. 이혼만은 좀 다시 생각해주게. 시아버지가 두 손을 상 위에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우리 집안이 자네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지난 6년 동안 시아버지 입에서 며느리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아버님, 응, 자네. 저는 지금 며느리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으셨죠. 자네 그게. 아버님, 저 오늘 여기 서명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상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참지 못하고 입을 여셨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도연 씨,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응, 우리 자식 없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그렇지. 함께 모은 예금이랑 아파트 지분 절반씩 나누자. 위자료 청구는 안 할게. 저는 담담하게 조건을 말씀드렸죠. 당신,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대신 하나만 지켜줘. 저는 남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뭐? 어머님이 앞으로 우리 엄마나 나한테 다시 접근하시면 지난달에 서명한 확인서 근거로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남편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시아버지 얼굴만 봤죠. 알겠네, 자네. 시아버지가 결국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서류에 시선을 내렸어요. 변호사 지인이 만년필을 남편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죠. 남편이 만년필을 손에 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협의이혼 신청서 하단에 이름을 적었어요. 재산분할 합의서에도 이어서 서명을 마쳤죠.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지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당신, 도연 씨,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하시게 두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얼굴에서 저는 이 결혼의 마지막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저희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겁니다. 도연 씨,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죠. 응, 당신은 끝까지 나를 몰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뭐라 대꾸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밖 엘리베이터 앞까지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았죠. 응,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야, 도연 씨. 각자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남편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주 평일 오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녀가 없는 관계로 한 달 숙려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기로 정리됐죠. 법원 건물을 나설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저는 엄마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마쳤어요. 15층 아파트에서 살던 짐 중에 절반 이상은 정리하고 옷과 책 몇 상자만 챙겨 나왔죠. 이사 첫날 밤 엄마가 반찬통 5개를 들고 오피스텔에 오셨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야? 저는 현관에서 반찬통을 받으며 여쭤봤어요. 김치, 나물, 조림, 장아찌, 그리고 밑반찬. 엄마가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주셨죠. 엄마,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안 먹어.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먹다 부족하면 또 가져다 주지, 뭐. 엄마가 좁은 부엌에서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셨어요. 주말이 되면 저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봅니다. 오래된 국수집에 들러 잔치국수 한 그릇씩 사 먹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됐죠. 멸치 육수 냄새가 이제는 사무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 회사는 3년 단기 임대 조건으로 부천 창고를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을 오 실장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지방에 사시는 언니 집으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어요. 남편이 강하게 권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확인서에 서명한 뒤로 시어머니 스스로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였죠. 늦은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엄마 집에서 함께 콩국수를 만들다가 벨소리가 울렸어요. 현관을 여니 엄마의 오랜 이웃인 아주머니가 서 계셨죠. 영숙 언니 있어?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며 여쭤보셨어요. 어머 아주머니, 엄마 부엌에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드리며 인사했죠. 우리 하윤이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이웃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툭 두드리셨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나오셨어요. 언니, 어쩐 일로? 엄마가 이웃 아주머니를 반갑게 맞으셨죠. 콩국수 냄새가 여기까지 나잖아.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지. 이웃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좁은 거실상 앞에 앉으셨어요. 잘 오셨어. 두 그릇 더 말면 돼. 엄마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셨죠. 저는 이웃 아주머니 옆에 앉아 콩물을 잔에 따라 드렸습니다. 하윤아.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아주머니. 저번 주에 우리 빌라 앞에 그 사부인 되시는 분 오셨더라. 이웃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잔을 잡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이요? 응. 아마 그 어른이 맞을 거야. 지난번에 얼핏 봤었으니까. 이웃 아주머니가 콩물을 한 모금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응, 혼자. 1층 입구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 인터폰도 못 누르시고. 이웃 아주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요? 20분쯤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더라. 얼굴의 표정이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 이웃 아주머니가 잔을 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콩물 잔을 만지작거렸죠. 영숙 언니한테는 얘기 안 했어. 괜히 마음 쓰실 것 같아서.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콩국수 두 그릇을 들고 나오시는 소리가 났죠. 자, 얼른 먹자. 엄마가 상 위에 그릇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웃 아주머니와 눈을 잠깐 마주치고 서로 짧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콩국수를 함께 먹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접시를 닦아 물기를 털고 저는 그것을 받아 마른 수건으로 훔쳤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계속 사실 거야? 저는 물기 도는 접시를 받아들며 여쭤봤죠. 응. 이 집은 안 팔 거다. 엄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왜? 이 집에서 내 아버지랑 살았잖니. 그 사람 사진도 여기 걸어 놓았고. 엄마가 부엌 벽을 힐끗 바라보셨죠. 전에 걸려있던 아버지 사진보다 조금 더 큰 액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언제 새로 걸었어? 저는 액자를 올려다보며 여쭤봤어요. 지난주에. 인쇄소에 가서 크게 뽑아왔지. 엄마가 접시를 다 닦으시고 앞치마를 벗으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이 뒷모습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새롭게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초가을이 됐을 무렵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예전 시댁 이웃을 마주쳤어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던 아주머니셨죠. 어머, 하윤 씨 아니야?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짧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죠. 소식 들었어. 어떻게 지내? 아주머니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잘 지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 요즘 지방에서 지내신다며?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대. 하윤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피하며 웃었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잘 지내야지.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가 노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엄마 집 현관에서 들었던 짝 하는 소리가 문득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 그 소리는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들렸습니다. 귓속을 후벼 파던 그 소리가 이제는 그저 저 아득한 곳에서 조용히 잦아드는 소리로 남아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얘야, 저녁에 국수 삶는다. 시간 되면 들러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죠. 응, 엄마. 지금 갈게. 저는 커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니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저는 그 바람을 잠깐 맞으며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하윤 씨가 너무 오래 참았다고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딸을 지켜온 친정 엄마의 그 침묵이 오래 마음에 남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며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뺨을 맞고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온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그분께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하윤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